새벽 5시 서울 구석 골목의 낡은 국밥집. 한설인 식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은 찬물에 빨개졌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어젯밤 할머니 병원비 독촉 전화가 또 왔었다. 땡그랑. 유리문이 열렸다. 차가운 외풍과 함께 작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명품 패딩을 입은 아이.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새까만 눈동자는 서린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서린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갔다. 아이는 여전히 말없이 서린의 얼굴만 응시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줌마,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작은 목소리가 텅 빈 가게에 울렸다. 엄마는 하늘 날아갔는데 아줌마 보니까 엄마 생각나요. 서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엄마 얼굴을 모른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으니까. 서린은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끓이기 시작했다. 뜨거운 김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국밥 그릇 앞에 앉은 아이는 한참을 멍하니 김만 바라봤다. 서리는 옆에 쪼그려 앉아 기다렸다. 아이의 손은 너무 작았고 숟가락을 쥔 힘조차 없어 보였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멈췄다. 눈이 커졌다. 숟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밥까지 함께.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그릇을 완전히 비웠다. 서리는 놀랐다. 이 작은 아이가 어른 1인분을 다 먹은 것이다. 아이는 입가에 국물 자국을 묻힌 채 작게 말했다. 엄마 냄새가 난다고. 서리는 가만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손끝을 스쳤다. 밖에서 고급 세단이 급정거했다. 정장 입은 남자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비서였다. 세림그룹 회장 손자를 모시는. 그의 얼굴엔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아이는 최도윤이었다. 세림그룹 회장의 손자. 비서는 도윤을 재촉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서린을 향해. 마치 다시 올 거라는 듯이. 유리문이 닫혔다. 서린은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입원비가 석 달째 밀려 있다는 말이었다. 서린을 키워준 윤미자 할머니. 내일까지 입금이 안 되면 퇴원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린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8만 원. 손이 떨렸다. 눈앞이 캄캄했다. 이틀 뒤 도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였다. 작은 손으로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서리는 설거지를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다. 도윤은 말없이 지난번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또 왔구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리는 묻지 않았다. 그냥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도윤은 그 김을 가만히 바라봤다. 마치 그 속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아이는 그릇을 비웠다. 천천히 하지만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맛있어? 도윤이 작게 대답했다. 집에선 먹을 수가 없다고. 비싼 음식들인데 목으로 안 넘어간다고. 서리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뭔가 알 것 같았다.
이 아이에게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다. 엄마를 찾는 방법이었다. 국밥집 사장이 주방에서 나왔다. 중년 여자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린을 훑었다. 야, 손님도 없는데 설거지나 빨리 해. 서린은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아이가 돌아간 뒤 사장이 투덜거렸다. 재벌집 애가 왜 이런 데 오냐고. 괜히 트러블 생기면 어쩌냐고.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레질을 했다. 그날 저녁 서린은 병원으로 갔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주름진 손이 서린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물었다. 밥은 먹었냐고. 학교는 잘 다니냐고. 서린은 거짓말로 대답했다. 잘 먹고 있다고. 학교도 잘 다닌다고. 대학 합격 통지서는 이미 찢어서 버렸다. 도윤은 그 뒤로 매일 왔다. 비서가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혼자 국밥집으로 걸어 들어왔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았다. 서리는 묻지 않았다. 그냥 국밥을 끓여줬다. 도윤은 매번 그릇을 비웠다. 일주일째 되던 날 도윤이 처음으로 서린에게 물었다.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서린이. 한서린. 저는 도윤이에요. 최도윤. 그렇게 둘은 이름을 나눴다. 도윤은 말수가 적었지만 서린의 얼굴을 자주 바라봤다. 마치 기억하려는 것처럼. 아니,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처럼. 어느 날 도윤이 작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 담긴 낡은 사진이었다. 우리 엄마예요. 서린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진 속 여자는 정말로 서린과 닮아 있었다. 눈매, 입매, 심지어 머리카락 넘기는 방식까지.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사진이랑 진짜 똑같아요. 서린은 할 말을 잃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서린 누나, 누나라고 불렀다. 도윤은 이제 서린을 그렇게 불렀다. 저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누나가 만든 건 먹을 수 있어요. 누나가 엄마 닮아서. 그래서인 것 같아요. 서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신도 엄마를 모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린은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름조차 모르는 그 사람. 할머니는 그저 버려진 아기를 주워 키웠을 뿐이라고 했다. 가슴 한쪽이 쓰렸다. 한 달이 지났다. 도윤은 여전히 매일 왔고 서린은 매일 국밥을 끓여줬다. 그게 둘의 일상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국밥집 앞에 구청 차량이 멈춰 섰다. 공무원 2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내렸다. 여기 무허가 영업 신고 들어왔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린도 걸레를 쥔 채 얼어붙었다. 공무원들은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위생 상태, 영업 허가, 세금 신고 내역. 하나하나 체크했다. 즉시 폐업 조치입니다. 오늘부로 영업 금지. 사장은 울먹이며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냉정했다. 폐업 딱지가 유리문에 붙었다. 서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사장이 서린을 돌아봤다. 그 눈빛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너 때문이야. 재벌집 애가 맨날 오니까 누가 신고한 거야. 서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늘부로 나오지 마. 급여는 못 줘.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리는 앞치마를 벗었다. 손이 떨렸다. 병원비는, 생활비는, 다음 달 월세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리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에 내려앉았다. 길 가던 사람들이 흘끗흘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차가 멈춰섰다. 비서가 급히 내렸고 도윤이 뒤따라 나왔다. 도윤은 서린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눈 속에 주저앉은 서린의 모습을. 누나.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무원들이 아직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누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누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비서가 황급히 도윤을 말렸다. 하지만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왜 누나한테 이래요? 도윤은 그날 밤 할아버지 서재문을 두드렸다. 최태건 회장. 세림그룹을 일군 남자는 서류를 보고 있었다. 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린 누나 이야기를. 국밥집이 문을 닫았다는 것. 누나가 눈 속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는 것. 회장은 손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살아있는 표정. 감정이 담긴 눈빛. 회장은 비서를 불렀다. 한서린이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뒤 보고서가 올라왔다. 한서린. 19살. 윤미자 할머니 손에서 자람. 부모 기록 없음. 출생 신고조차 제대로 안 된 아이. 회장의 손이 보고서 위에서 멈췄다. 윤미자. 그 이름이 낯익었다.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 회장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그 안에서 한 장의 메모지를 찾아냈다. 20년 전 주소. 성북구 삼선동. 보고서 속 윤미자 할머니의 주소와 같았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즉시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윤미자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회장이 조용히 다가가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주름진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는 회장을 알아봤다. 20년 만에.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이름을 불렀다. 한지영. 회장이 20년 전 사랑했던 그리고 책임지지 못하고 떠난 여자의 이름. 할머니는 말했다. 지영이가 죽었다고. 아이를 낳다가 혼자 죽었다고. 그 아이를 자신이 주워 키웠다고. 그 아이가 바로 서린이라고.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한지영이 아이를 낳았다. 자신의 아이를. 그리고 혼자 죽었다.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몰랐다. 회장의 손이 떨렸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회장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서재에 틀어박혀 한지영의 사진만 바라봤다. 20년 전 자신이 사랑했지만 책임지지 못한 여자. 그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고 죽었다. 자신의 딸이 20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 회장은 결심했다. 직접 만나야 했다. 하지만 신분을 밝힐 순 없었다. 먼저 확인해야 했다. 정말로 자신의 딸이 맞는지. 회장은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서린이 매일 오후에 할머니 병실에 온다는 정보를 얻었다. 복도 끝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보았다. 한서린. 복도를 걸어오는 그 아이를.
낡은 외투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여자아이를.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지영과 똑같았다. 걸음걸이, 머리카락 넘기는 습관, 눈빛까지. 서리는 할머니 병실로 들어갔다. 회장은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다. 서린이 놀라 돌아봤다. 낯선 남자가 병실에 서 있었다. 회장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윤미자 할머니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서린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냐고. 서린은 경계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냐고. 서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부모는 모른다고. 할머니가 자신을 주워 키웠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뭐였나요?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한지영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지만 결국 무릎이 꺾였다. 병실 바닥에 주저앉은 회장. 서리는 깜짝 놀라 다가갔다. 할머니도 침대에서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낯선 남자가 왜 우는지, 왜 사과하는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린아,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다.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서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버지.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라니.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자 검사를 하자고.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고개가 움직였다. 머리로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다. 친자 확률 99.9%. 회장은 그 결과지를 들고 서린을 찾아왔다. 병원 로비에서 만났다. 서린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함께 살자고. 집으로 가자고. 할머니 병원비도 모두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왜 이제 오셨어요? 회장이 멈칫했다. 엄마는 혼자 저를 낳고 죽었어요. 할머니는 병들어 누워 계세요. 저는 20년을 혼자 살았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평온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다. 딸이 맞았다. 하지만 딸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당연했다. 20년을 버린 아버지를. 서리는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아버지가 생겼다. 재벌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할머니 병원비도 해결된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서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도윤이었다.
누나.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서린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서린은 그제야 눈물이 났다. 석 달이 흘렀다. 회장은 서린을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움직였다. 할머니 병원은 어느새 특실로 옮겨져 있었고 최고의 의료진이 돌보고 있었다. 서린의 통장에는 매달 생활비가 입금됐다. 익명으로. 하지만 회장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서린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그 사람이 한 일이라는 것.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어느 날 서린에게 편지가 왔다. 회장의 편지였다. 손글씨로 빼곡히 쓰인 긴 편지. 20년 전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한지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다는 것. 지영이 임신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자신이 피했다는 것.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는 것.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거짓말 같지만 진심이었다. 편지 끝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속죄하게 해다오. 서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결심했다. 서린은 회장에게 연락했다. 만나자고. 병원 앞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회장은 많이 늙어 있었다. 석 달 사이에 머리가 더 휘어진 것 같았다. 서린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지만 최태권 씨로는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다. 둘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1년 뒤 서린은 조리학과에 입학했다. 회장이 만든 장학재단의 첫 수혜자였다. 재단 이름은 지영장학재단. 엄마의 이름이었다. 서린은 요리를 배웠다. 국밥만이 아니라 여러 음식을.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했다. 도윤도 함께였다. 이제 10살이 된 아이는 서린의 조수가 되어 열심히 도왔다. 어느 토요일 급식을 마치고 도윤이 말했다. 누나 음식은 정말 사람 살리는 맛이에요. 서린은 웃었다.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멀리서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바라만 봤다. 그것만으로도 회장에게는 충분해 보였다. 서린이 웃고 있었으니까.